아버지가 남긴 죄는 3억 5천만 원의 빚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은 그 빚을 받으러 저승사자였죠. 차가운 강물 속에서 숨을 나눠주던 그가 속삭였습니다. 죽지마, 네 죄가 아니야. 잿더미가 된 우리 인생에 마침내 검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똑똑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 반지하 방에서 햇빛 냄새, 아니 하다못해 바깥바람 냄새라도 맡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네요. 벽지 군데군데 피어난 검은 곰팡이만큼이나 내 25해 인생도 까맣게 병들어 있었죠. 나는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겼어요. 새벽 4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어요.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이 방에만 들어오면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언제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지 몰라서. 내 아버지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썼어요. 사람들은 그걸 대포통장이라고 부르더군요. 아버지는 그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돈을 훔쳤어요. 보이스피싱. 그 네 글자가 내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설명하려면 아마 꼬박 사흘 밤낮이 걸릴 거예요. 아버지는 감옥에 갔어요. 하지만 빚은 고스란히 내 이름으로 남았죠. 통장 명의자였으니까. 법적으론 저도 공범이었어요. 23살 대학 졸업반이던 나는 아버지가 취업하려면 신용등급 올려야 한다며 가져간 통장이 그런데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법은 꿈을 믿어주지 않잖아요. 재판 내내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딸은 몰랐다고, 내 욕심 때문에 애 인생 망쳤다고 울부짖어 주었어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젊은 초범이라는 게 감안되었을까요? 나는 간신히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집안 살림에 붙은 붉은색 압류, 딱지, 빨간 딱지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은 피해자들이었으니까. 그들은 내 얼굴을 알고 있었고 내가 어디 사는지도 알아냈어요. 어떤 날은 문 앞에 오물을 던졌고 어떤 날은 내년도 똑같이 당해라라며 머리채를 잡기도 했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어요. 나는 공범이었으니까. 그래서 도망친 곳이 이 반지하 방이었어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못 찾길 바랐죠. 그날도 그랬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곰팡이 핀 방구석에 웅크려 잠을 청하려던 참이었죠. 눈을 감으면 돈을 잃고 절규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쾅, 쾅, 쾅.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또 그 사람들이구나. 여긴 어떻게 알았지? 돈을 돌려달라고 내 아버지와 나를 저주하던 그 얼굴들. 나는 숨을 죽이고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었죠. 제발, 제발 그냥 가주세요. 심장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문은 쉴 새 없이 울렸고 마침내 낡은 자물쇠가 버티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그런 끔찍한 파열음이 들렸어요. 벌컥 문이 열리고 누군가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곰팡내와 뒤섞인 차가운 겨울바람이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죠. 나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이 그저 이불을 끌어안고 떨기만 했죠. 방 안은 어두웠어요. 창문이라고 해봤자 사람 발목이나 겨우 보이는 그런 반지하 방이었으니까. 가로등 불빛이 부서져 들어오는 게 전부였어요. 이사.
낮고 차갑고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 피해자들의 그 찢어지는 고함 소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불 틈새로 그 남자를 바라봤죠. 그 남자는 역광을 등지고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죠. 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드러났어요. 10년, 무려 10년 만에 보는 얼굴.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태주.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떨려 나왔어요. 그는 내 유일한 첫사랑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짝꿍. 그때의 강태주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햇빛 냄새가 나던 아이. 까무잡잡한 피부에 웃을 때마다 반짝이던 하얀 이. 수업 시간에 몰래 내 손에 초콜릿을 쥐어주던 아이. 내가 수학 문제집을 보며 울상을 짓고 있으면 이것도 몰라? 바보. 하면서도 결국엔 하나하나 다 풀어주던 아이. 내가 대학에 못 갈 것 같다고, 우리 집엔 돈이 없다고 울었을 때 내가 가르쳐 줄게. 같이 가자, 스카이. 라고 말해줬던 아이.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렇게 예쁘게 웃던 아이. 그 강태주가 왜 여기에? 오랜만이네, 이서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1%의 반가움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얼음장 같은 경멸.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검은 곰팡이와 구석에 쌓인 편의점 폐기 삼각김밥 껍데기를 훑었죠. 꼴이 말이 아니구나. 어떻게 여길. 내 아버지 피해자 명단 내가 갖고 있거든. 그의 말에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졌어요. 설마 내 아버지가 사기친 그 돈 중에 우리 엄마 돈도 있거든. 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피해자. 그래요. 그도 피해자였어요. 그의 어머니도 내 아버지가 망가뜨린 사람 중 하나였던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거기로 돈이 들어갔지. 정확히 3억 5천만 원. 태주야, 나는 정말 몰랐다고? 그가 비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10년 전의 그 웃음과 겹쳐져서 더 아프게 심장을 찔렀죠. 그딴 변명 지겨워. 그 돈 때문에 우리 엄마 쓰러졌어. 아직도 병원에 누워있고. 그는 내 앞으로 다가와 섰어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의 비싼 구두발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 곰팡내 나는 방과 어울리지 않는 반짝이는 검은색 구두. 그러니까 내가 갚아. 나 돈 없어. 보다시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알아. 그는 내 말을 잘랐어요. 내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 뛰는 것도 알고 여기서 쥐새끼처럼 숨어 사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몸으로 갚아.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의 눈은 10년 전에 그 따뜻한 눈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차가운 불꽃이 타고 있었죠. 내 밑에서 일하면서 그는 내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찜 챙겨. 그 한마디뿐이었죠. 내가 멍하니 있자 그가 직접 내 옷까지 몇 개를 아무렇게나 가방에 쓸어 담았어요. 곰팡내 나는 이불 같은 건 버려두고 그는 내 손목을 거칠게 붙잡고 나를 끌어냈어요.
반지하 방을 나와 눈부신 햇빛, 아니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서자 어지러웠어요. 그의 차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었죠. 10년 만에 만난 우리는 그렇게 가해자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차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오피스텔이었어요. 23층 꼭대기층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솔루션 A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사무실이 나왔어요. 솔루션 A. 해결책 A라. 무슨 해결책? 안으로 들어가자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실이었어요. 아니, 평범하기엔 너무 좋았죠. 세련된 회색 톤의 인테리어,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 여러 대의 고성능 컴퓨터, 그리고 왔어 보스. 한쪽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시던 여자가 말했어요. 새빨간 머리카락, 짙은 스모키 화장.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웃었죠. 뭐야, 이 불쌍한 꼬마는 길 잃은 고양이라도 주워왔어. 새로 온 인턴. 태주가 짧게 대답했어요. 저쪽 방 써. 씻고 거기 있는 옷으로 갈아입어. 그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은 작은 창고 같은 방이었어요. 방 안에는 간이 침대 하나와 깨끗하지만 누군가 입던 것 같은 옷 몇 벌이 있었죠. 여기 뭐 하는 곳이야? 내 물음에 태주가 나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죠. 흥신소. 뭐 불법 흥신소. 뭐 잘 알아들어. 사람들 뒤캐고 약점 잡고 돈 받고 해결해 주는 곳. 나는 뒷걸음질 쳤어요. 아버지의 보이스피싱과 뭐가 다른가 싶었죠. 난 못해. 그럼 돌아가.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 문 열고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대신 그는 내 앞에 서류철 하나를 던졌어요. 채무자 이서아, 채권자 강태주, 채무액 3억 5천만 원. 이거 당장 법대로 처리할 테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공범인 거, 집행유예로 끝난 거, 내가 다시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어. 피해자들 모아서 시위라도 할까? 내가 숨어있는 그 쥐구멍 앞에서. 그는 악마였어요. 내가 알던 강태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노동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갑 강태주는 이서아의 노동력을 담보로 채무를 변제받는다. 을은 갑의 모든 지시에 절대 복종한다. 도망칠 시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그 뒷말은 차마 읽을 수 없을 만큼 끔찍했죠. 신체 포기 각서나 다름없었어요. 도장 찍어. 나 이런 거 못해. 태주야, 제발. 그럼 지금 당장 경찰서 갈까? 내 아버지 공범으로? 아니면 내가 평생 편의점 알바해서 이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어요. 내 이름 석자를 적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그렇게 내 첫사랑의 불법 흥신소 직원이 되었어요. 사무실에는 태주 외에 2명이 더 있었어요. 아까 그 여자 이름은 해나라고 했어요. 해킹 천재였죠. 그녀는 CCTV든 개인 컴퓨터든 하다못해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이든 못 뚫는 게 없어 보였어요. 나에게는 여전히 어이 꼬마 아니면 불쌍히 라고 불렀지만 그리고 미스터 조. 조용하지만 산처럼 굳건해 보이는 남자였죠.
늘 검은 양복을 입고 태주의 곁을 지켰어요. 주로 현장 일을 맡는 것 같았어요. 말수가 거의 없었지만 가끔 나를 보는 그의 눈빛에서 아주 희미한 동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나는 자빌 담당이었죠. 사무실 청소, 커피 타기, 그리고 이서. 태주가 나를 불렀어요. 그는 나를 이름으로 부를 때가 거의 없었어요. 야, 너 아니면 인턴. 아주 가끔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이서아라고 불렀죠. 네, 이거 오늘 저녁까지 다 정리해놔. 그가 던진 건 USB 하나였어요. 안에는 수백 개의 녹취 파일이 들어있었죠.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 경쟁사의 비리를 캐려는 기업. 온갖 추악한 욕망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를 협박하고 누군가를 속이는 목소리들. 나는 하루 종일 헤드셋을 끼고 그 녹취 파일들을 풀고 요약했어요. 사람들의 비밀을 엿듣는 건 끔찍한 기분이었죠. 마치 아버지가 했던 짓과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역겨워? 어느새 태주가 내 뒤에 서 있었어요.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헤드셋을 벗었어요. 이게 다 돈이야. 내가 갚아야 할 돈. 태주야, 우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 넌 공부 잘하고 착하고 늘 햇빛 냄새가 났어. 넌 몰라도 난 맞아. 그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10년 전에 내 아버지가 우리 집을 박살낸 그날부터 난 이런 인간이 되기로 결심했어.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어요. 그가 말한 그날은 아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날이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엄마를 잃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며 집을 나갔죠. 그때였을까요? 태준의 집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무실 생활은 지옥 같았어요. 나는 창고 같은 방에서 쪽잠을 잤고 태주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해야 했죠. 그는 나를 철저히 하대했어요. 마치 벌레 보듯 했죠. 커피 너무 써. 다시 타와. 청소 저기 구석에 먼지 보이잖아. 다시 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는 나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어요. 해나 씨는 그런 나를 보며 혀를 찼죠. 어휴, 보스 성격하고는. 꼬마, 너 그러다 죽겠다. 그냥 도망가지 그래? 갈 데 없어요. 불쌍한 거. 그러면서도 그녀는 가끔 자기 몫의 샌드위치를 내게 툭 던져주곤 했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했어요. 내가 밤늦게까지 녹취록을 풀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면 분명히 춥다고 느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면 누군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가곤 했어요. 사무실에 있는 담요는 태주의 방에 있는 비싼 캐시미어 담요뿐이었죠. 그게 태주라는 걸 애써 모른 척해야 했어요. 아침이면 그는 다시 얼음장 같은 사장이었으니까요. 인턴. 어느 날 태주가 나를 불렀어요. 오늘은 너도 현장 나간다. 네, 제가요? 해나 씨가 다른 일이 바빠. 간단한 거야. 사진 몇 장만 찍어오면 돼. 그가 내게 작은 카메라와 주소 하나를 줬어요. 타깃은 40대 중반 남성. VIP 룸에서 여자 만날 거야. 얼굴만 찍어. 들키지 말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어. 미스터 조가 근처에서 대기할 거야. 문제 생기면 생기지 않게 해. 그는 내게 작은 호출기 버튼을 쥐어줬어요. 목표 장소는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어요. 나는 어설프게 손님인 척 들어가 그들이 있다는 룸 근처에 자리를 잡았죠. 비싼 음식 냄새와 내 옷에서 나는 곰팡내가 뒤섞여 역겨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냥 사진만 찍는 거야. 얼굴만. 한참을 기다렸을 때 드디어 룸의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나왔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죠. 나는 재빨리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소리가 너무 컸나? 남자가 나를 돌아봤어요. 어이, 거기 아가씨. 지금 뭐 찍은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게가 예뻐서. 이리 줘봐. 남자가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싫어요. 내가 뒷걸음질 치자 그가 내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이 기집애가 요즘 것들은 겁이 없어. 그가 카메라를 빼앗으려던 순간이었어요. 손목이 부러질 것 같은 고통에 나도 모르게 호출기 버튼을 꽉 눌렀죠. 그 손 놓지. 익숙한 목소리. 미스터 조가 아니었어요. 태주였어요. 그가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남자와 내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넌 또 뭐야? 그쪽이 함부로 손댈 사람 아니야. 태주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어요. 뭐, 인연이랑 한패야. 둘 다 죽고 싶어. 남자가 주먹을 치켜들었죠. 하지만 태주가 더 빨랐어요. 그는 순식간에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했어요. 고등학교 때 농구를 하던 빠르고 날렵한 그 모습과는 달랐어요. 상대를 부러뜨리기 위한 잔인하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죠. 남자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죠. 사진 지우겠습니다. 조용히 가시죠. 사모님께 연락하기 전에. 태주의 눈빛은 내가 알던 고등학생 강태주의 것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낯설고 위험한 남자. 남자는 분한 듯 욕설을 내뱉으며 사라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어요. 태주는 말없이 나를 내려다봤어요. 멍청하긴. 그는 나를 일으켜 세워 차에 태웠어요. 미스터 조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내게 구급 상자를 던졌어요. 손목이 붉게 부어 있었죠. 이런 간단한 일 하나 처리 못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걱정하는 기색이 아주 희미하게 스쳤어요. 아니, 어쩌면 그냥 내가 바라는 거였을지도.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다칠수록 내가 갚아야 할 시간이 늘어나는 것뿐이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붉어진 손목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그는 왜 와준 걸까요? 미스터 조가 아니라 왜 그가 직접. 정말 내가 다치면 일을 못할까봐.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나를 걱정해서. 쓸데없는 희망이라는 걸 알면서도 심장이 자꾸만 바보같이 뛰었어요. 그날 이후로 태주는 나를 현장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다시 사무실에서 녹취록이나 풀고 자료 조사를 하는 따분한 날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태주가 요즘 맡는 일들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불륜이나 채무 관계가 아니었어요. 더 어둡고 더 위험한 냄새가 났죠. 보스, 이거 좀 위험하지 않아? 어느 날 밤 해나 씨가 태주의 방에서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커피를 타는 척하며 엿들었죠. 그냥 평범한 불륜 조사가 아니잖아. 이쪽 사람들 건드리면 우리만 다쳐. 돈도 안 되는 일에 왜 이렇게 목숨 거는 거야? 신경 꺼요.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한다고. 지금 우리 사무실 근처에 어슬렁거리는 놈들 못 봤어. 미행 붙은 거 알아. 미스터 조가 어제 겨우 따돌렸어. 저 인턴까지 위험해지면 어쩔 건데. 나까지? 나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만. 태주의 단호한 목소리에 해나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나는 결심했어요. 나도 알아봐야겠다고. 이대로 끌려다니다가 아버지의 빚 대신 다른 빚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하고 태주도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몰래 그의 컴퓨터에 접근했어요. 물론 해나 씨가 걸어둔 보안은 뚫을 수 없었죠. 하지만 나는 태주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하고 짐작하는 게 있었죠. 10년 전 우리가 함께 공부하던 시절 그가 내게 말해줬던 그의 첫 이메일 비밀번호. 서아랑 스카이. 서아랑 스타이. 손이 떨렸어요. 설마 나는 세오한 스카이를 쳤어요.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역시나 내가 너무 순진했지. 그때 문득 다른 게 떠올랐어요. 그의 어머니,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의 성함 그리고 그의 생일. 로그인 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의 파일 속에는 내 아버지의 재판 기록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판 기록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사람들. 아버지는 그저 중간책이었어요. 그 위에는 더 거대한 조직이 있었죠. 경찰은 그 윗선을 잡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어요. 태주는 지금 그 조직의 핵심부를 건드리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를 이용하고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진짜 몸통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였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죠. 태주였어요. 그가 언제 돌아왔는지 얼음 같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의자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했죠. 나는 나가. 대답해, 강태주. 이거 우리 아빠 사건이랑 관련 있는 거지. 태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상관 있어. 나 때문에. 아니,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제 알았어? 그가 비웃었어요. 그래. 내 아버지 감방 간 걸로 안 끝나. 그놈들, 우리 엄마 돈 들고 튄 그놈들, 내가 다 찢어 죽일 거야. 그래서 이 불법 흥신소 차린 거야? 복수하려고? 복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 구현이지. 내 아버지가 못다 한 정의. 그는 내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어요.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빚 다 갚을 때까지. 아니면 내가 그놈들한테 가서 말할래?
내가 그 이아묵의 딸이라고? 그럼 넌 아마 내일 아침 바다에서 발견될걸. 나는 그의 눈을 마주봤어요. 두려웠지만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도울게. 뭐, 나도 그놈들 잡는 거 돕겠다고. 내가 곰팡이 핀 방에서 떨기나 하던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정보. 우리 아빠 나한테 가끔 이상한 소리를 했었어. 자기 위에 누가 있는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술 취하면 자랑처럼 떠벌렸거든. 그때는 그게 다 허풍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단서였어요. 태주의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그가 나를 인턴이나 빚쟁이가 아니라 이서아로 보는 것 같았어요. 기억나는 거 다 말해. 오, 위험한 동해. 그날부터 나는 단순한 인턴이 아니었어요. 태주의 위험한 복수극의 조력자가 되었죠. 나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흘렸던 이름들, 장소들, 그리고 돈 세탁 방식들을 기억해냈어요. 항상 블랙스완이라는 데서 사람들을 만났어. 청담동에 있는 바라고 했어. 그리고 미스터 K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라고.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했어. 돈은 필리핀의 골프장으로 간다고. 골프장 회원권 같은 걸로 세탁한다고 했어. 내가 기억을 더듬어 말할 때마다 태주의 눈이 번뜩였어요. 혜나 씨. 태주가 이니어를 켰어요. 청담동 블랙스완, 미스터 K, 필리핀 골프장 회원권.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나오는 거 다 긁어 모아줘요. 혜나 씨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찾았어. 미스터 K. 본명 김철수. 블랙스완 실소유주고 필리핀의 페이퍼 컴퍼니로 골프장 리조트 운영 중. 빈곤해. 그놈들. 요즘 움직임은? 그게 이상해. 자금을 정리하는 것 같아. 곧 뜰 모양이야. 미스터 조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인천항. 요즘 그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미랑 루트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본거지를 알아냈어요. 인천항 근처의 폐창고. 그곳에서 밀항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였죠. 이번엔 돈이 커. 아마 조직의 핵심 자금일 거야. 그동안 사기친 돈 전부 현금화해서 튈 생각인가 봐. 혜나 씨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어요. 경찰에 넘기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서아 아빠 윗선이라고 제보하면 돼. 안 돼. 태주가 잘라 말했어요. 경찰, 그놈들 손에 놀아나는 놈들일 수도 있어.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 돈, 우리 엄마 돈이기도 하니까. 보스, 미쳤어. 거긴 조폭 소굴일 수도 있다고. 이서. 태주가 나를 불렀어요. 너 운전할 줄 알지? 면허는 있어. 장롱 면허지만. 됐어. 미스터 조는 뒤를 봐주고 혜나 씨는 여기서 지원해. 나랑 이서아가 들어간다. 뭐라고? 보스, 저 꼬마를 데리고 가겠다고. 인질로 쓰게. 혜나 씨가 기겁했지만 태주는 단호했어요. 이건 이서아도 봐야 해. 자기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끝을. 그건 변명이었어요. 그는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걸 끝내는 순간을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려는 인질이었을지도. 어느 쪽이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나는 침을 삼켰어요. 갈게. 폐창고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비릿한 바다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진동했죠. 우리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주가 내 손목을 잡았는데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아플 정도였죠. 저기야. 태주가 속삭였어요. 창고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이 돈 가방을 옮기고 있었죠. 미스터 K로 보이는 남자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해나 씨, 경찰 불러. 우리가 시간 끄는 사이에 태주가 이니어에 속삭이고는 우리가 준비한 소형 폭탄을 터뜨렸어요. 물론 사람을 해칠 정도는 아니고 연막탄 같은 거였죠. 뭐야? 불이야. 창고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틈을 타 그들이 옮기던 가방 중 하나를 낚아챘어요. 가장 무거워 보이는 가방으로. 뛰어. 태주가 내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잡아보는 그의 손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함 대신 땀과 긴장만이 느껴졌죠. 거기서 저놈들 잡아. 뒤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렸어요. 당. 악. 내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총소리를 실제로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괜찮아? 맞았어. 태주가 나를 감싸 안았어요. 아니,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거의 다 왔어. 정신 차려. 그는 나를 거의 반쯤 안다시피 해서 차로 끌고 갔어요. 우리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뒤에서 창고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출발해, 이서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죠. 뒤에서 차 몇 대가 우리를 쫓아왔어요. 태주야, 어떻게? 저 사람들 총 있어. 운전이나 똑바로 해. 그가 창문을 열고 뒤를 향해 총을 쐈어요. 그가 총까지 갖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탕, 탕. 뒷차의 타이어가 터지고 차가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하지만 남은 차들이 우리를 바짝 쫓아왔죠. 그때였어요. 앞에 태주가 소리쳤어요. 코너를 도는 순간 마주 오던 트럭이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미처 피할 새도 없었어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어요. 끼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우리 차는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고 그대로 차가운 강물 속으로 추락했어요. 7. 차가운 물, 뜨거운 고백,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숨이 막혔죠. 겨울 강물은 얼음장 같았어요. 나는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어요.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았죠. 이서아, 정신 차려. 태주가 내 뺨을 때렸어요. 그는 침착하게 안전벨트를 풀고 창문을 깨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수압 때문에 창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젠장. 물이 점점 차올라 목까지 찼어요. 죽는구나. 이렇게 내 첫사랑과 함께 곰팡이 핀방에서 죽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걸까?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태주가 나를 돌아봤어요. 물속에서도 그의 눈은 또렷하게 보였죠. 그는 내 얼굴을 감싸 쥐고는 망설임 없이 입을 맞췄어요.
그의 숨결이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죠. 그는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 준 뒤 자신의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내 안전벨트를 끊어냈어요. 그리고는 아까 총으로 쐈던 앞 유리창의 균열을 발로 찼어요. 와장창. 유리가 깨지고 태주는 나를 끌어안고 밖으로 헤엄쳐 나갔어요. 콜록. 강둑으로 기어 올라왔을 때 나는 정신없이 기침을 했어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괜찮아, 서아야. 태주가 내 등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서아야.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어요. 나는 그를 올려다봤어요. 그도 온통 젖어서 덜덜 떨고 있었죠. 왜 그랬어? 뭘? 왜 나 구했어? 그냥 나 죽게 내버려 두지. 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가 죽어야 우리 아빠 죗값이 조금이라도. 닥쳐. 그가 내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죽긴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그가 소리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한 짓은 내 아버지가 갚는 거야. 넌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내 어머니, 너 3억 5천만 원. 우리 엄마 괜찮아지셨어. 내가 매달 보낸 그 돈으로 재활 치료받고 얼마 전에 퇴원하셨어. 뭐라고?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꼬박꼬박 보낸 그 돈. 매달 30만 원. 그거 우리 엄마 병원비에 보탰어.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저 속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 명단 중 가장 피해액이 컸던 분에게 익명으로 돈을 보냈을 뿐인데 그게 태주 어머니였을 줄이야. 그는 내가 그 돈을 보낸 것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미웠어. 태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밉고 그런 아버지를 둔 너도 미웠어. 그래서 너한테 똑같이 지옥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가 나를 끌어안았어요. 차가운 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난 순간부터 그게 잘 안 됐어. 내가 곰팡이 핀 그 방구석에서 떠는 걸 본 순간부터 그냥 화가 났어. 너 자신한테,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든 세상한테. 태주야, 널 다시 만난 게 복수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보고 싶어서였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의 품에서 나는 10년치 눈물을 다 쏟아냈어요. 미안해, 태주야. 미안해. 아니, 내가 미안해. 널 이런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서. 내가 미안해, 서아야.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차가운 강바람이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네요. 빛, 그리고 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아마 해나 씨가 부른 거겠죠. 우리가 훔친 가방 안에는 돈다발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 증거가 담긴 장부와 USB가 들어있었어요. 태주가 그걸 노리고 일부러 그 가방을 챙겼던 거예요. 물에 젖었지만 다행히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죠. 태주는 그걸 물 밖으로 챙겨 나왔죠. 이거 경찰 주면 다 끝나는 거지. 내가 묻자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적어도
큰 줄기는 잡힐 거야. 우리는 경찰에게 증거를 넘기고 익명의 제보자인 척 사라졌어요. 그 조직은 결국 일망타진되었어요. 미스터 K도 블랙스완의 관계자들도 모두 잡혀 들어갔죠. 내 아버지의 여죄까지 모두 드러났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해나 씨와 미스터 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꼴들하고는 당장 씻어. 해나 씨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눈은 웃고 있었어요. 미스터 조는 말없이 우리에게 따뜻한 수건을 건넸죠. 따뜻한 물로 씻고 나오자 태주가 내 앞에 계약서 하나를 내밀었어요. 내가 처음 왔을 때 썼던 그 노동 계약서. 그는 내 앞에서 그걸 반으로 찢어버렸어요. 태주야? 비. 탕감.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일 도왔으니까 위험 수당이라고 치지. 3억 5천만 원짜리 수당.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나 이제 가도 돼. 내 말에 태주의 표정이 굳었어요. 해나 씨와 미스터 조도 우리를 쳐다봤죠. 가야지. 빚 다 갚았으면. 태주가 애써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태주 앞으로 다가갔죠. 근데 나 갈 데가 없는데. 뭐, 반지하 방. 보증금 빼서 진작에 내 어머니 병원비로 보냈거든. 야, 너.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일하게 해주라. 내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번엔 정식 직원으로 월급도 주고 숙식도 제공하고 저 창고 방 말고 좀 더 좋은 방으로. 태주가 어이없다는 듯 나를 봤어요. 내가 왜 이런 불법적인 일을 내가 하니까.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있는 곳이 지옥이라도 나도 같이 있을게. 대신 이제 나쁜 일은 조금만 하자. 돈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흥신소하면 안 돼. 태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해나 씨가 옆에서 헛기침을 했죠. 어휴, 닭살. 보스, 그냥 받아줘요. 저 꼬마, 은근히 일 잘해. 자료 정리하는 거 보니까 꼼꼼하더라고. 미스터 조도 드물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주가 내 손을 마주 잡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크고 따뜻했어요. 월급. 비싸다, 너. 그가 피식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그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솔루션 A 사무실에는 이제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한 커피 향이 돌아요. 내가 매일 아침 내리는 커피죠. 창고 갔던 내 방도 이젠 제법 사람 사는 방처럼 꾸몄어요. 태주가 월급날마다 사다 준 작은 화분들 덕분에 제법 햇살도 드는 것 같고요. 이 대리, 해나 씨가 나를 불렀어요. 인턴에서 이 대리가 되었네요. 이거 어제 의뢰 들어온 실종 아동건. CCTV 마지막 동선 따는 중인데 이쪽 골목 한 번만 더 확인해 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해나 실장님. 해나 씨는 실장님이 되었고 미스터 조는 조 팀장님이 되었죠. 우리는 이제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아요. 사무실 이름도 솔루션 B로 바꿨어요. 해나 씨 아이디어였죠. 플랜 A는 복수였지만 플랜 B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비밀을 다루지만 조금은
더 좋은 쪽으로 쓰려고 노력해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거나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돕는 일. 돈은 전보다 훨씬 못 벌어요. 태주는 가끔 이러다 월급 밀린다고 투덜거리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해 보이죠. 오늘 늦어. 저녁이 되어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태주가 내게 물었어요. 그는 보스 방에서 나와 내 책상에 기댔죠. 아니요, 거의 다. 아, 사장님. 내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퇴근 안 하세요? 누가 기다려야지. 그가 퉁명스럽게 말하며 내 손을 잡았어요. 사무실엔 이제 우리 둘뿐이었죠.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해요. 오늘 어머니 댁에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태주 어머니. 몇 달 전 나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그분을 만났어요. 태주가 내 손을 꽉 잡고 함께 가줬죠. 나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드렸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고맙다. 우리 태주 웃게 해줘서 라고 말씀하셨죠. 그날 우리 셋은 함께 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가족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자. 태주가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어머니가 너 좋아하는 잡채 해놓으셨대. 진짜 신난다. 나는 그의 팔짱을 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감옥에 계세요. 추가 형을 받았죠. 나는 가끔 그를 면회 가지만 여전히 용서라는 단어는 무거워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요.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언젠가는 사무실을 나오며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태주의 눈이 나를 바라봤죠. 10년 전 햇살 같던 그 소년이 아니에요. 지난한 상처와 어둠을 겪어낸 굳건한 남자가 서 있었죠. 그리고 나도 곰팡이 핀 방에서 울던 25세 내가 아니에요. 태주야. 왜? 사랑해. 그가 놀란 듯 나를 보다가 이내 피식 웃었어요. 월급. 더 비싸졌네 너. 그가 나를 끌어안았어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우리. 상처로 서로를 올감했지만 결국 서로를 구원했어요. 내 26, 빚은 끝났고 빛나는 날들이 시작되었네요. 잿더미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니까요. 설령 그게 검은 꽃이라 할지라도